하늘을 차지하는 자가 세상의 모든 통신을 지배한다.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이 그 하늘을 두고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위성 수만 개를 띄워 세계를 손에 넣겠다 큰 소리쳤고, 미국 펜타곤은 새벽 2시에 긴급 소집됐습니다. 그런데 두 거인이 하늘만 노려보는 사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 나라가 손톱만 한 칩 하나로 판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그 열쇠를 미국도 중국도 아닌 대한민국이 삼성의 칩 하나로 세계 최초로 쥔 겁니다. 하늘을 가진 자가 모든 걸 가진다 믿었던 두 강대국은 결국 어떤 얼굴을 하게 됐을까요? 지금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새벽 2시였습니다. 펜타곤 지하의 한 회의실에 불이 켜졌어요. 평소라면 텅 비어 있어야 할 시간이었죠. 그날 밤 12명이 그 방으로 긴급 소집됐습니다. 단 한 장의 보고서 때문이었어요. 저는 리처드 콜먼입니다. 펜타곤에서 우주와 통신 안보를 담당해 온 지 올해로 30년이 됐죠. 미사일 방어망의 위성 신호부터 전 세계에 깔린 미군 통신망의 보안까지, 하늘과 전파에 관한 일이라면 제 책상을 거치지 않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 지구에서 통신의 척추를 쥔 건 미국이라고. 그 확신이 흔들릴 일은 평생 없을 거라고 말이죠. 그날 새벽, 제 앞에 놓인 종이 한 장이 그 30년의 확신에 처음으로 금을 그었습니다. 보고서를 가져온 건 젊은 분석관이었어요. 그는 평소답지 않게 굳은 얼굴로 회의실 문을 닫더니 손에 든 자료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종이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보였습니다. 새벽 공기는 서늘했는데도 말이에요. 콜먼 국장님, 이건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다 말고 그를 쳐다봤어요. 30년을 이 바닥에서 굴렀지만 부하 직원이 새벽 2시에 사람을 12명이나 깨워 모으는 일은 흔치 않았으니까요. 보고서 첫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솔직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손톱만 한 칩 하나가 전 세계 통신 질서를 뿌리째 흔들 수 있음. 저는 종이를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봤죠. 다들 잠이 덜 깬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진지했어요.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2시에 모인 이유가 칩 하나 때문이라는 겁니까? 몇몇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분석관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들어 벽면 스크린에 한 장의 사진을 띄웠죠. 화면이 켜지는 짧은 전자음이 정적을 깼습니다. 사진 속에는 스마트폰 한 대가 분해된 채 놓여 있었어요. 기판 위, 다른 부품들 사이에 작은 칩 하나가 빨갛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손톱만한 크기였죠. 이게 뭡니까? 제가 묻자 분석관이 대답했어요. 위성 모뎀 칩입니다. 스마트폰을 기지국 없이 곧바로 하늘의 위성과 연결해주는 부품입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위성 통신이라는 말 자체는 새로울 게 없었어요. 군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위성 전화를 써왔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특수한 단말기, 무겁고 비싼 전용 장비의 영역이었습니다. 일반인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물건이 아니었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다시 물었어요. 위성 전화는 우리도 만듭니다. 새삼스러울 게 뭐가 있죠? 분석관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화면을 다음 장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천천히 읽었어요. 이 칩은 누구나 쓰는 평범한 스마트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 손에 쥐어진 채로요.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범한 스마트폰, 이미 사람들 손에. 그 두 마디가 머릿속에서 묘하게 맞물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인정할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쌓아 온 확신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보고서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칩을 만든 회사의 이름을 확인했죠. 화면 하단에 적힌 글자는 제가 전혀 경계하지 않던 이름이었습니다. 미국 회사도 아니었고 우리가 늘 주시하던 경쟁국의 이름도 아니었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삼성. 저는 그 이름을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덮으며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너무 예민하게 굴 거 없습니다. 삼성은 부품을 잘 만드는 회사예요.
메모리 같은 거 말입니다. 하지만 통신의 진짜 핵심, 그러니까 규칙을 만들고 하늘을 쥐는 일은 언제나 우리 몫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제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의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 했어요. 회의는 그렇게 별일 아닌 것으로 마무리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한 가지를 미처 몰랐습니다. 그 손톱만 한 칩 하나를 우습게 본 제 판단이 30년 경력에서 가장 부끄러운 오판이 되리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오판을 깨닫기까지 제가 얼마나 먼 길을 돌아오게 될지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새벽 도로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차창을 스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작은 칩 사진이 자꾸만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머릿속 한 구석이 계속 근질거렸죠. 분석관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미 사람들 손에 쥐어진 채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렇게 되뇌었죠. 하지만 그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워싱턴의 잿빛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책상 위엔 늘 그렇듯 각국의 동향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일하며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어요. 통신과 위성, 그 두 가지는 미국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길을 찾을 때 쓰는 위성 항법 시스템. 그건 미국 군이 만들어 세상에 풀어준 겁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배가 바다를 건너고 군대가 작전을 펴는 모든 일이 우리가 띄운 위성 신호 위에서 움직였죠. 통신의 규칙을 정하는 국제회의에서도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건 늘 미국이었습니다. 우리가 표준을 정하면 세상이 그 표준을 따랐어요. 그런 세상에서 한국 같은 나라가 차지하는 자리는 분명했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에 있는 든든한 동맹. 우리가 만든 시스템을 잘 사용하는 모범적인 소비자. 딱 거기까지였죠. 한국이 좋은 휴대폰을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만드는 것과 그 휴대폰이 연결되는 하늘 전체를 쥐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저는 믿었어요. 그날 오후 제 믿음을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일이 있었습니다. 국제우주통신 포럼의 영상을 보게 됐거든요. 세계 각국의 우주 당국과 통신 전문가들이 모인 큰 행사였죠. 그리고 그 무대 위에 제가 오래전부터 주시하던 한 사람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중국 우주 당국의 고위 인사 자오시펑이었어요. 저는 화면 속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자오시펑. 야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죠. 그는 늘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수만 개의 위성을 하늘에 띄워 거대한 군집을 만들 것이고 언젠가 전 세계의 통신을 자기들 손안에 넣겠다는 거였어요. 그에게 위성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쥐고 흔들 권력의 도구였죠. 무대 위에 자오시펑은 양손을 펼치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입꼬리는 비웃듯 올라가 있었어요. 여러분, 미래는 분명합니다. 하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하늘은 가장 많은 위성을 띄우는 자의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옛날에 만든 위성 몇 개로 아직도 거들먹거리고 있지만 그 시대는 곧 끝납니다. 청중석이 술렁였습니다. 미국을 대놓고 도발하는 발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자오시펑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습게도 어떤 작은 나라들은 휴대폰 몇 대 잘 만든다고 자기들도 우주 강국인 척을 합니다. 위성 하나 제대로 못 띄우는 주제에 말이죠. 부품 조립이나 하던 나라가 우주를 논하다니 저는 그 용기가 가상할 따름입니다. 그가 어느 나라를 비꼬는지는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멸시가 진하게 배어 있었어요. 청중 일부가 키득거리는 소리가 마이크에 잡혔습니다. 영상을 보던 저는 솔직히 고백하자면 자오시펑의 그 말에 속으로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야심 자체는 경계해야 할 위협이었지만 한국을 두고 한 말만큼은 틀린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휴대폰을 잘 만드는 것과 우주통신의 주인이 되는 건 다른 이야기다. 자오시펑도 그렇게 본 거고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 점에서만큼은 저와 그 거만한 중국인의 생각이 똑같았던 거예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그날 저는 적국의 야심가와 똑같은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색안경 때문에
정말 중요한 변화가 바로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끄고 저는 책상 위 보고서 더미로 다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맨 위에 놓인 한 장의 문서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젯밤 그 분석관이 따로 정리해서 올려둔 추가 자료였습니다. 제목은 짧았죠. 위성 직접 통신 단말 기술 동향 분석. 저는 한숨을 내쉬며 그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어차피 별 내용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문서를 펼친 순간부터 제 손가락은 한 장 한 장을 넘기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장은 제가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위성 통신 시장을 어떻게 주도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었죠. 애플이라는 회사가 몇 해 전부터 스마트폰에 긴급 구조 신호 기능을 넣었다는 이야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스타링크가 하늘에 수천 개의 위성을 띄워놓았다는 이야기. 다 우리 미국 기업들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봐라. 결국 다 우리가 쥐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문서 중반부에 이르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거기서부터 한 회사의 이름이 자꾸만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오전에 우습게 본 바로 그 이름. 삼성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부품 회사니까 부품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죠. 그런데 한 페이지, 또 한 페이지를 넘길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위성 직접 통신과 관련된 핵심 대목마다 거의 빠짐없이 그 이름이 박혀 있었던 겁니다. 단말기 칩 이야기가 나오면 삼성, 표준 적용 사례가 나오면 또 삼성. 마치 책의 모든 챕터에 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잠시 문서를 내려놓고 안경을 벗어 눈을 비볐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해가 기울어 사무실 안으로 붉은 빛이 비쳐들고 있었어요. 커피는 다 식어 차가웠습니다. 저는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죠. 우연이겠지. 부품 하나가 여기저기 쓰인다고 해서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겠어. 하지만 그렇게 넘기려 할수록 머릿속 한 구석이 자꾸만 근질거렸습니다. 어젯밤 분석관이 한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이미 사람들 손에 쥐어진 채로. 결국 저는 인터폰을 눌러 그 분석관을 다시 불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어요. 저는 문서를 톡톡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이 삼성이라는 회사 말입니다. 위성 모뎀칩 만드는 회사가 한둘이 아닐 텐데 왜 자꾸 이 이름만 나오는 겁니까? 분석관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국장님. 다른 회사들도 위성 통신 칩을 만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삼성이 만든 칩은 좀 다릅니다. 다르다니, 뭐가 어떻게 다르다는 거죠? 그는 제 책상 위에 놓인 메모지를 한 장 가져가더니 펜으로 작은 네모 3개를 그렸어요.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네모 하나를 그렸습니다. 보통은 이렇습니다. 위성과 통신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음성 통화를 위성으로 연결하는 방식, 간단한 문자나 위치를 보내는 방식, 그리고 영상까지 주고받는 고품질 방식. 이렇게 종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각각의 방식마다 칩이 따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위성 통신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칩이 여러 개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죠. 그는 네모 3개를 펜으로 콕콕 찍었습니다. 그러고는 옆에 그린 네모 하나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삼성은 그 여러 가지 방식을 전부 단 하나의 칩에 집어넣었습니다. 저는 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머리로는 들었는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는 솔직히 잘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이 되물었죠.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어차피 다 위성이랑 통신하는 건데 한 칩에 몰아넣는 게 뭐 대수라고. 그 말에 분석관의 표정이 조금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국장님, 저희 쪽 기술 자문위원들 사이에서도 처음엔 다들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막상 그 칩의 내부를 뜯어본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왜요? 분석관은 잠깐 망설이는 듯하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그걸 한 칩에 담으려면 풀어야 하는 기술적인 난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미국의 네로라 하는 회사들조차 수년째 끙끙대며 못 풀고 있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삼성이 그걸 먼저 풀어서 이미 실제 제품에 넣어 팔고 있다는 겁니다.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무의식적으로 멈췄습니다. 사무실 안이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식은 커피잔 표면에 비친 제 얼굴이 살짝 일그러져 보였죠. 미국 회사들도 못 푼 문제를 삼성이 먼저 풀었다. 그 한 문장이 오전 내내 단단하게 굳어있던 제 확신에 작은 균열을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그 느낌을 밀어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30년 동안 쌓아온 세계관이 부품 회사의 칩 하나 때문에 흔들린다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자문위원들이 과장한 거겠죠. 저는 애써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술자들은 늘 그렇잖아요. 새로운 게 나오면 호들갑부터 떠는 법이니까. 분석관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사무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한참 동안 그 메모지를 들여다봤습니다. 네모 3개, 그리고 네모 하나. 분석관이 그려놓고 간 단순한 그림이었죠. 그런데 그 그림이 이상하게도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만약 정말로 미국이 못한 일을 한국이 해낸 거라면, 만약 그 작은 칩 하나가 정말로 무언가를 바꾸고 있는 거라면, 그렇다면 자오시펑도, 그리고 나도 무언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한국이 우리를 앞섰을 리 없어. 하지만 그날 밤, 퇴근 가방을 챙기면서 저는 결국 그 분석 문서를 챙겨 넣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칩이 정말 어떤 물건인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콧방귀를 뀌어주리라. 그렇게 마음먹었죠.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그 칩의 정체를 파고들수록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의 지도가 통째로 다시 그려지게 되리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끝에서 평생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한마디를 제 입으로 직접 내뱉게 되리라는 것도 말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가방에서 그 분석 문서를 꺼내 책상에 펼쳐 놓았죠.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스탠드 불빛만 책상 위를 동그랗게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미국에서 손꼽히는 반도체 분석 전문가였죠. 그에게 부탁했어요. 그 삼성 칩을 직접 뜯어서 분석해달라고 말입니다. 콧방귀를 뀌어주려면 정확히 알아야 했으니까요. 며칠 뒤 그 친구가 저를 자기 연구소로 불렀습니다.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어딘가 들떠 있으면서도 동시에 가라앉아 있는 묘한 목소리였죠. 연구소에 도착하자 그는 저를 분석실로 데려갔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현미경과 모니터들이 즐비했고 그 한가운데 문제의 칩이 확대된 영상으로 띄워져 있었어요. 칩 내부의 회로가 마치 거대한 도시의 야경처럼 빽빽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리처드, 자네가 이걸 가져왔을 때 솔직히 별 기대 안 했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삼성이 위성 칩 하나 만들었나 보다 했지. 그런데 말이야. 그는 모니터 옆에 놓인 다른 칩 3개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보통 위성 통신을 하려면 필요한 부품들이야. 음성용 따로, 데이터용 따로, 고품질 전송용 따로. 이렇게 3개가 들어가야 하지. 우리 미국 회사들도 다 이런 식이고. 그러고는 다시 가운데 영상을 가리켰어요. 그런데 삼성은 이 3가지 기능을 전부 이 칩 하나에 우겨 넣었어. 그냥 합쳐놓기만 한 게 아니야. 전력도 덜 먹어. 우리가 측정해보니까 같은 작업을 하면서 전기를 40% 넘게 덜 쓰더라고. 저는 모니터를 빤히 들여다봤습니다. 솔직히 회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제 눈에 다 똑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가볍게 받아쳤죠. 3개를 하나로 합쳤다. 좋아. 그게 그렇게까지 놀랄 일인가? 작게 만드는 건 원래 잘하잖아. 그쪽 사람들. 제 친구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리처드, 자네 통신은 잘 알아도 칩은 모르는구먼. 기능을 하나로 합치면 서로 신호가 엉켜 간섭이 생긴다고. 그걸 잡으면서 크기는 줄이고 전력은 낮추는 건 그냥 작게 만드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 우리 연구원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건 우리가 향후 몇 년 안에 하려던 거다. 그랬어. 그런데 삼성은 그걸 벌써 만들어서 사람들 주머니 속에 넣어버렸다고. 분석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멀리서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깔렸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모니터를 노려봤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제 친구의 눈빛은 농담을 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칩만 보고 산 사람이었고, 그런 그가 지금 한국 회사의 칩 앞에서
진심으로 감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말이야. 그가 덧붙였습니다. 내가 진짜 놀란 건 이게 아니야. 이건 시작에 불과해. 이 칩이 작동하려면 우리가 수년째 못 풀고 있는 문제 하나를 반드시 넘어야 하거든. 그런데 삼성은 그걸 넘었어. 그게 무슨 문제인데? 제가 묻자 그는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와. 그건 따로 설명해 줘야 하는 거니까. 자네, 오늘은 머리 좀 식히는 게 좋겠어. 표정이 영 안 좋아 보여. 저는 그날 그 연구소를 나오면서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작은 균열이었지만 분명한 균열이었어요. 미국의 최고 전문가가 한국 칩 앞에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직 그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이튿날 저는 다시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제 친구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었어요. 보드에는 동그라미 하나가 그려져 있고 그 위로 작은 점 하나가 빠르게 지나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리처드, 위성이 하늘에서 어떻게 도는지 알아? 가만히 떠 있는 거 아닌가? 그건 아주 높이 떠 있는 위성들 얘기고 요즘 통신에 쓰는 위성들은 훨씬 낮게 떠. 그래서 엄청 빨리 움직여. 얼마나 빠르냐면 시속 27,000km쯤 돼. 그는 보드의 점을 손가락으로 휙 그었습니다. 이렇게 빠른 물체랑 통신을 하면 신호가 일그러져. 자네, 구급차 사이렌 소리 들어봤지? 다가올 때랑 멀어질 때 소리가 다르게 들리잖아. 그거랑 똑같은 일이 전파에서도 일어나. 위성이 워낙 빨리 움직이니까 주파수가 어긋나 버리는 거야. 그걸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바로바로 바로잡지 못하면 통신은 그냥 끊겨.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렵다는 거지. 어려운 정도가 아니야. 그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미국 회사들이 이 문제를 붙잡고 5년 넘게 씨름했어. 그것도 세계 최고라는 곳들이. 그런데 못 풀었어. 아니, 정확히는 일반 휴대폰에 넣을 만큼 작고 효율적으로는 못 풀었지. 그런데 삼성이 그걸 먼저 풀어서 진짜로 상용칩에 집어넣은 거야. 그것도 한 세대 만에. 5년. 저는 그 숫자를 속으로 곱씹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두뇌들이 5년을 매달려도 못 푼 문제를 한국이 먼저 풀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다른 가능성을 붙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로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애플의 위성통신팀을 이끄는 사라 베넷이라는 엔지니어였어요. 미국이 위성통신에서 앞서 있다는 걸 그 입으로 확인받고 싶었거든요. 우리도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한 조용한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창가 자리였고 오후 햇살이 테이블 위로 길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사라 베넷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제 질문을 듣고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콜먼 국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그러려고 만난 거니까요.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애플은요, 위성 통신을 할 때 한 가지 방식을 택했어요. 특정 위성 회사 한 곳이랑 손을 잡고 그 회사 위성만 쓰는 거죠. 닫힌 방식이에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 안전하고 깔끔하거든요. 저는 그게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 믿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살짝 내쉬었어요. 그런데 삼성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갔어요. 어느 한 회사에 묶이지 않고 누구나 따를 수 있는 국제 표준에 맞춰서 칩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칩은 이 위성 회사든 저 위성 회사든 표준만 맞으면 어디에든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스타링크든 다른 어디든요. 저는 미간을 좁혔습니다. 그게 그쪽한테 안 좋은 일입니까? 사라 베넷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솔직한 인정이 묻어 있었어요. 솔직히요? 저희는 한 우물을 깊게 팠어요. 그런데 삼성은 모든 우물에 연결되는 길을 깔았더라고요. 저는 우리 방식이 더 똑똑하다고 자신했는데 요즘은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를 작은 방 안에 가둔 건 아닐까. 그 표준이라는 거 풀기가 워낙 어려워서 저희는 엄두를 못 냈던 길이거든요. 그런데 삼성은 그 어려운 길을 뚫어버렸어요. 저는 그녀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미국 최고 기업의 엔지니어가 한국 회사 앞에서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담담하게요. 카페 안에 잔잔한 음악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손에 든 커피는 어느새 미지근하게 식어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균열은 이제 작지 않았어요. 미국 최고의 분석가가 인정했고, 미국 최고 기업의 엔지니어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마지막 자존심을 붙들고 있었어요. 칩 하나가 대단하다고 해서 그게 곧 미국이 통신 패권을 잃는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게 되뇌었죠. 하지만 바로 그 마지막 자존심마저 며칠 뒤 한 국제회의장에서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그 무렵 통신 기술의 국제 표준을 논의하는 큰 회의가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통신 전문가와 기업, 정부 관계자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저는 미국 측 참관 자격으로 그 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 솔직한 속내는 이랬어요. 우리 동맹국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하고 흔들리던 마음을 다잡고 싶었던 겁니다. 회의장은 넓었습니다. 30여 개 나라의 대표들이 둥글게 둘러앉아 있었고 통역기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언어가 웅성웅성 뒤섞였어요. 커다란 스크린에는 복잡한 도표들이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유럽의 한 통신사 임원이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기 회사가 앞으로 위성통신 서비스를 어떻게 펼칠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의 전제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휴대폰에 위성통신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단말기를 새로 보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 손에 이미 준비된 기기가 있으니 저희는 그 위에 서비스만 얹으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옆자리 사람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사람들 손에 이미 들어간 칩이라는 게 어느 회사 겁니까? 옆자리 사람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삼성이죠. 표준을 따르는 칩이 가장 널리 깔려 있으니까요. 유럽 통신사들 대부분이 그 전제로 서비스를 짜고 있습니다.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회의장에 들어온 이유를 떠올려 보세요. 동맹국들이 미국을 따라 움직이는 걸 확인하려고 온 거였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 동맹국들은 미국을 쳐다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미 한국 칩이 세상에 깔려 있다는 걸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 자기들 미래를 짓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은 이미 삼성이 깔아놓은 땅 위에 서 있었어요. 그걸 모르고 있던 건 오히려 저였습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회의장의 웅성거림이 갑자기 멀게 느껴졌어요. 저는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믿어온 세계 지도가 그 순간 통째로 흔들리는 것 같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회의장 한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오시펑이었어요. 그도 그 회의에 참석해 있었던 겁니다. 그는 발언 기회를 얻더니 특유의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다들 무슨 칩 하나에 호들갑이 대단하시군요.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그깟 단말기 부품이 뭐가 중요합니까? 결국 하늘을 누가 채우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 중국은 곧 하늘에 수만 개의 위성을 띄울 겁니다. 그 거대한 그물이 완성되면 세상의 모든 통신은 우리 손 안에서 흐르게 됩니다. 휴대폰 칩 따위는 그저 우리 위성에 매달리는 부속품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그의 말투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오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위성을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온 세계를 자기 발밑에 두기 위한 무기로 보고 있었어요. 그 야심이 그의 눈동자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회의장 일부가 그의 말에 술렁였습니다. 위협적으로 들렸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제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자오시펑은 위성만 보고 있었어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위성이 보낸 신호를 도대체 무엇이 받는단 말인가? 사람들 손에 들린 그 수많은 기기들은 다 어디서 온 것이란 말인가? 저는 아직 그 생각을 또렷하게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렴풋이 자오시펑이 무언가 거대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어쩌면 나도 그와 똑같은 곳을 잘못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늘만 올려다보느라 발밑의 땅이 이미 누구 것인지 보지 못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침대에 걸터앉아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아주 오래전 한 사람이 제게 했던 말이었죠. 그 사람의 이름은 프랭크 밀러였습니다. 제 스승이었죠. 제가 이 바닥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그는 이미 전설이었습니다. 미국의 통신과 위성 시스템이 오늘날처럼 단단해지는데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저는 그 밑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그는 엄격했지만 누구보다 미국의 기술력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었죠. 저의 그 굳은 확신, 미국이 통신에 척추라는 그 믿음도 사실은 그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몇 해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병상에 누워있던 마지막 무렵, 저는 그를 찾아갔어요. 병실은 조용했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죠. 그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한때 그렇게 우렁차던 목소리도 이제는 가늘게 떨렸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앙상하고 차가운 손이었죠.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가 이뤄낸 빛나는 업적들, 미국이 어떻게 하늘을 손에 넣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야기 끝에 그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쥐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처드, 내가 평생을 두고 한 가지 실수를 했어.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실수라니요? 선생님이요? 선생님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셨잖아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말이야. 어느 작은 나라의 기술자들을 만난 적이 있어. 그때 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속으로 비웃었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부족하고 평생 우리를 따라오기나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말이야, 리처드. 그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병실에 낮게 울렸어요. 내가 살아서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봤어. 우리가 가진 게 많아서 멈춰 서 있는 동안 그 사람들은 가진 게 없어서 죽기 살기로 달렸지. 그러더니 어느 순간 우리 옆에 와 있더라고.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를 앞질러 가 있었어.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 내가 그들을 얕본 게 내 평생 가장 큰 착각이었다는 걸.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흐려진 눈동자였지만 그 안에 빛만은 또렷했어요. 리처드, 약속해 다오. 너는 절대로 그들을 얕보지 마라. 가진 게 없어서 더 절박한 사람들을 절대 우습게 보지 마라. 그게 내가 너한테 남기는 마지막 부탁이다. 저는 그때 솔직히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노인의 감상적인 말이라고 여겼거든요. 저는 그저 그의 손을 토닥이며 알겠다고, 걱정 마시라고 대답했을 뿐이었어요. 며칠 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낯선 도시의 호텔방에서 그 말이 천둥처럼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절대로 그들을 얕보지 마라.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어요. 자오시펑을 비웃었던 그 얼굴, 한국을 부품 조립공장이라고 우습게 봤던 그 얼굴. 그건 제가 그토록 존경하던 스승이 평생을 후회한 바로 그 착각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두 눈으로 봐야겠다고. 보고서로 분석 자료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칩을 만든 사람들을 직접 만나봐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야만 제가 무엇을 그토록 오랫동안 잘못 봐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저는 삼성의 한 연구시설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 칩을 직접 만든 엔지니어를 만나게 됐어요. 윤재호 수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를 만나기 전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자오시펑처럼 자기 업적을 한껏 떠벌리는 거만한 사람일 거라고요. 세계 최초로 그 어려운 걸 해냈으니 콧대가 하늘을 찌를 거라고 짐작했죠. 그런데 제 앞에 나타난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윤재호 수석은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어요. 악수를 청하는 손은 따뜻했고 눈빛은 단단했지만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저를 작업 공간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수많은 장비들과 밤을 새운 흔적이 역력한 책상들이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실패한 시제품들이 잔뜩 쌓여 있었죠. 저는 그 실패한 부품 더미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윤재호 수석은 그것들을 잠시 바라보더니 옅게 웃었어요. 저희가 실패한 것들입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풀겠다고 덤볐다가 수도 없이 깨졌거든요. 한동안은 정말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미국 회사들도 5년을 못 푼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먼저 푸신 겁니까? 무슨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었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궁금했어요. 무언가 대단한 비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윤재호 수석의 대답은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비결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머리를 긁적였어요. 그냥 안 되면 될 때까지 했습니다. 다들 안 된다고 할 때 그래도 한 번만 더 해보자 하면서요. 사실 저희는 늘 그래왔습니다. 가진 게 부족하니까 남들보다 더 매달리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안 되면 될 때까지. 그 한마디가 제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건 자랑이 아니었어요. 그저 묵묵히 한계를 넘어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담담한 고백이었죠. 자오시펑의 그 번지르르한 오만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돌아가신 스승의 말을 다시 떠올렸어요. 가진 게 없어서 더 절박한 사람들. 바로 제 눈앞에 그런 사람이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윤재호 수석은 저를 큰 화면 앞으로 데려갔어요. 그러고는 세계 지도를 띄웠습니다. 지도 위에는 수많은 점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국장님, 저희가 이 칩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 쓴 건요. 사실 칩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는 이 칩이 어느 한 회사, 한 나라에만 묶이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공통의 규칙에 맞춰서요. 그러니까 이 칩이 들어간 휴대폰은 어느 나라의 위성이든 그 규칙만 따른다면 다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는 지도 위의 점들을 가리켰습니다. 이미 이 칩은 전 세계 수억 대의 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어떤 위성회사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도 그 신호를 받아줄 단말기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 손에 이미 준비가 다 끝나 있으니까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회의장에서 어렴풋이 스쳤던 그 생각이 비로소 또렷한 형태로 제 머릿속에 박혔어요. 자오시펑은 하늘에 위성을 수만 개 띄우겠다고 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위성들이 아무리 많은 신호를 쏟아부어도 그걸 받아줄 기기가 사람들 손에 없으면 그 위성은 그저 비싼 고철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받아주는 기기, 그 땅을 한국이 이미 전 세계에 깔아놓은 거예요. 삼성은 단순히 칩 하나를 잘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우주통신 시대에 모두가 그 위에 발을 딛고 서야 할 땅 자체를 깔아버린 겁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유럽이든 하늘에 무엇을 띄우든 결국 그 신호는 한국이 깔아놓은 땅 위에서만 쓸모를 갖게 되는 거였어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반짝이는 점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입 안이 바싹 말랐죠. 저는 30년 동안 하늘을 누가 쥐느냐만 생각했습니다. 위성을, 신호를, 표준을 누가 주도하느냐만 따졌어요. 그런데 정작 그 모든 것이 발을 딛고 설 땅이 어느새 한국 것이 되어버렸다는 걸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옆에 선 윤재호 수석이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으스대는 기색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했죠.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30년 동안 제 안에 단단하게 서 있던 무언가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끄러움보다 먼저 찾아온 건 다른 감정이었어요. 그건 제가 그토록 우습게 봤던 사람들에 대한 뜨거운 경외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 마주하게 될 마지막 장면이 이 모든 깨달음보다도 훨씬 더 충격적인 것이 되리라는 것을요. 거만하던 자오시펑이 그리고 하늘을 다 가졌다고 믿었던 그 모든 거인들이 결국 어떤 얼굴을 하게 되는지를 말입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제가 본 것들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되짚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무거운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걸 워싱턴의 최고 결정권자들에게 그대로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돌아온 다음 날, 저는 한 사람을 먼저 만났습니다. 스페이스X에서 스타링크의 단말 연결을 총괄하는 톰 리드라는 엔지니어였어요. 스타링크가 어떤 곳입니까? 하늘에 이미 수천 개의 위성을 띄워놓은 우주통신의 선두주자였죠. 저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적어도 스타링크만큼은 한국 칩에 의존하지 않는 미국의 자존심일 거라고요. 톰 리드는 저를 자기 사무실로 맞아 주었습니다. 벽면 가득 위성 궤도를 보여주는 화면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리드 씨, 스타링크는 위성을 직접 만들고 직접 쏘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국 칩 같은 것에 의존할 일은 없겠죠? 톰 리드는 제 질문을 듣더니 잠시 화면 속 위성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의자를 돌려 저를 마주 봤어요. 그의 표정은 자랑스러움이 아니라 어쩐지 씁쓸함에 가까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하늘에 위성을 수천 개 띄우면 뭐합니까? 그는 손가락으로 화면 속 위성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 위성이 신호를 보내요. 그런데 그 신호를 땅에서 받아줄 기기가 있어야 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 받아주는 기기가 바로 사람들 손에 든 휴대폰이고요. 그런데 그 휴대폰들이 대부분 그 칩을 쓰고 있어요. 한국이 만든 표준에 맞춘 그 칩 말입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링크조차도. 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가졌어요. 그건 우리가 자부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 하늘을 쓸모있게 만들어주는 땅은 한국이 깔아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성을 많이 쏴도 결국 사람들 손에 든 그 칩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 신호는 누구한테도 닿지 못해요. 인정하기 싫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미국 우주통신의 선두주자가 한국이 깔아놓은 땅 위에 서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무실을 나오면서 이제 마지막 한 조각의 미련까지 내려놓았어요. 미국도 한국이 깔아놓은 땅 위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한국제 정상급 포럼에서 저는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자오시펑도 와 있었어요.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의기양양했습니다. 중국이 드디어 거대한 위성 군집을 본격적으로 하늘에 올리기 시작했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무대에 오른 그는 양팔을 활짝 벌리며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대가 바뀝니다. 우리 중국이 하늘에 수만 개의 위성을 띄웁니다. 그 거대한 그물이 지구를 뒤덮으면 세상의 모든 통신은 우리를 거쳐 흐르게 됩니다. 미국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하늘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의 그 비웃음을 흘리며 한마디를 더 얹었죠. 그리고 아직도 휴대폰 칩 따위에 매달리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건 그저 우리 위성에 매달릴 하찮은 부속품일 뿐입니다. 하늘을 가진 자가 모든 걸 가집니다. 객석 일부가 그의 기세에 눌려 조용해졌습니다. 위협적인 선언이었으니까요. 예전에 저였다면 그 말에 위기감을 느끼며 미국의 대응을 고민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돌아온 지금의 저는 그 말이 얼마나 텅 빈 것인지 또렷이 보였습니다. 그때 포럼의 한 참석자가 손을 들고 자오시펑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차분하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중국이 하늘에 위성을 수만 개 띄운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 위성들이 보내는 신호는 땅에서 무엇이 받습니까? 사람들 손에 든 휴대폰이 받겠지요. 그렇다면 그 휴대폰들은 어느 회사의 칩을 쓰고 있습니까? 중국 국민들의 휴대폰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회의장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자오시펑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어요. 그는 입을 열려다 멈칫했습니다.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전 세계 휴대폰의 상당수가 심지어 중국 안에서 팔리는 휴대폰들조차 그 표준에 맞춘 한국 칩 위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질문한 사람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위성을 아무리 많이 띄워도 그 신호를 받을 단말기가 사람들 손에 없으면 그 위성은 그저 비싼 고철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그 받아주는 단말기, 그 땅은 이미 한국이 전 세계에 깔아놓았습니다. 중국이 새로 단말기를 만들어 수억 대를 사람들 손에 다시 쥐어주기 전까지는 당신들의 그 거대한 하늘도 결국 한국이 깔아놓은 땅 위에서만 쓸모를 갖게 됩니다. 자오시펑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무어라 반박하려 했어요. 그건 과장입니다. 우리도 곧 우리만의 칩을 만들어서 얼마나 걸립니까? 질문자가 곧바로 받아쳤습니다. 한국이 수년에 걸쳐 풀어온 그 어려운 문제를, 그리고 전 세계 수억 대의 기기에 그 칩을 깔아온 그 긴 세월을 당신들은 몇 년 만에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자오시펑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거만하던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빠져나갔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마이크를 쥔 손이 가늘게 떨렸죠.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던 그가 단 몇 마디 질문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을 가진 자가 모든 걸 가진다던 그 말이 사실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하늘이 아무리 넓어도 그 하늘을 사람의 손에 이어주는 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거만한 야심가의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한계를 넘어온 어느 작은 나라의 것이었습니다. 자오시펑은 결국 들고 있던 자료를 주섬주섬 챙기더니 무대에서 내려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그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통쾌함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부끄러움도 함께였어요. 왜냐하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무너지던 자오시펑의 그 얼굴이 얼마 전까지의 제 얼굴과 너무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부품 조립 공장이라 비웃던 저, 손톱만 한 칩 하나를 우습게 보던 저, 만약 제가 그 칩의 정체를 끝까지 외면했다면 무대 위에서 무너진 사람은 자오시펑이 아니라 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창밖에는 워싱턴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책상 위 스탠드 불빛만이 종이를 비추고 있었죠. 저는 펜을 들었다가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30년 경력에서 이런 결론을 적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더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적어 내려갔어요. 다가오는 우주통신 시대의 땅은 이미 한국이 깔아놓았다. 우리가 하늘을 지키는 동안 모두가 발 딛고 서야 할 그 땅은 우리 손을 떠나 있었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저는 묘한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지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비로소 제대로 보기 시작한다는 뜻이었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한국에서 만났던 윤재호 수석을 떠올렸습니다. 자기 업적을 단 한 번도 떠벌리지 않던 사람. 실패한 부품 더미 앞에서 그저 안 되면 될 때까지 했다고 담담하게 말하던 사람. 그 모습이 무대 위에서 큰 소리치다 무너진 자오시펑과 자꾸만 겹쳐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힘은 떠드는 자의 것이 아니라는 걸요. 하늘을 다 가졌다고 큰 소리치는 자도 아니고 세상을 발밑에 두겠다고 야심을 부리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한계를 넘어온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가진 게 없어서 더 절박하게 달려온 사람들. 다들 안 된다고 할 때 그래도 한 번만 더 해보자며 밤을 새운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의 손에서 시대를 바꾸는 일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돌아가신 스승 프랭크 밀러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다시 한번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절대로 그들을 얕보지 마라. 가진 게 없어서 더 절박한 사람들을 절대 우습게 보지 마라.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수많은 불빛 아래 사람들의 주머니마다 작은 칩 하나가 들어있겠지요. 사막 한가운데서도 망망대해 위에서도 기지국 하나 없는 외딴 곳에서도 하늘의 위성과 곧바로 이어질 준비를 마친 그 칩이 말입니다. 그 작은 칩 하나가, 손톱만 한 그 부품 하나가 제가 30년 동안 믿어 온 세계의 지도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우산 아래의 소비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시대의 땅을 가장 먼저 깔아놓은 개척자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토록 오래 그것을 보지 못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울 뿐이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그저 머나먼 나라의 기술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가진 것이 부족해도 묵묵히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세상이 그 위에 서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요. 거만한 자의 하늘보다 절박한 자가 묵묵히 깔아놓은 땅이 결국 더 멀리 간다는 것을요. 지금까지 미국 펜타곤의 콜먼 국장이 겪은 손톱만 한 칩 하나에 담긴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거만하게 하늘을 다 가지려던 강대국들도 결국 묵묵히 한계를 넘어온 대한민국이 깔아놓은 땅 위에 서야 했습니다. 가진 것이 부족해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저력이 오늘도 세계의 판을 조용히 바꾸고 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세요.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